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와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이루신문 민웅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한다라는 걸 가져오셨어요. 대통령하고 이 두 대표 모이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에 추천해 오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정확히 157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오찬은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의제 제한이 없다고 하시니까 뭐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무회의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도 기자회견할 때도 의제 제한 없이 하긴 했는데 네. 당장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어디까지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문제나 광역 지자체 행정 통합 이슈, 당장 다가온 명절의 물가 안정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장동혁 대표 역시 어제 대통령과의 오찬과 관련해서 지금 무엇보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 수락했다면서 관세 문제와 행정통합, 명절을 앞두고 물가,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던 이른바 3대 특검, 즉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뇌물 특검 도입 여부도 언급이 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 오찬 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은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가 아무래도 주로 좀 논의 내지는 부탁을 하고 네. 여당 대표는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역할에 끝날 텐데 하필이면 또 정청래 대표 당정 갈등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라서 그렇게 분위기가 쉽게 끌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어제 조국혁신당과 이제 합당 논의 중단이 있었고 네. 그 전에 이제 2차 종합특검 전준철 후보 추천 논란도 있었고 공소청 검사, 보안수사권 문제 등 당청 간에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친명, 친청, 계파 갈등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권 내부에 미묘한 긴장이 조성됐는데 예. 장동혁 대표도 그러다 보니까 이를 겨냥해서 지금 오히려 나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따로 만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기도 예, 했습니다. 정 대표로서는 이번에 오찬을 가지면서 청와대와의 이상기류서를 불식시키고 타격을 받은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얘기를 대통령이 먼저 꺼내면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또 여당 지도부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가능했었는데요.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여야 대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과연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참 어떻게 기자님 보시기에 오늘 자리에 이 많은 논의 정말 의제 제한이 없을 만큼 의제 제한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많은 일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일부에서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수차례 토로한 바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이 대통령이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 핵심 정책들은 국회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 여야 대표를 만나 소통하며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지금 여야 모두 이제 당내 갈등이 시끄러워요. 심하잖아요. 시끄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셈법이 너무나 확연히 달라가지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회동이 이제 단순히 보여주기 식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극한 정치의 단초를 푸는 단초가 마련이 될지 오찬 결과를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로 계속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행정하라는 입장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오고 계셨는데 네. 오늘 오찬에서도 과연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실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자, 두 번째 뉴스도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시끄러워요. 네, 장 대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가 이거 윤리위 소식들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 불려나가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혐의가 뭐였어요? 왜 불려간 거예요, 거기? 핵심은 이제 한종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입니다. 배 의원이 서울시장 위원장으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는데
21명의 당협위원장의 성명을 마치 서울시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가 됐습니다. 배 의원이 어제 이제 그래서 당사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이게 뭔가 윤리위에 넘어간다 그러면 확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그렇구나라는 게 와야 되는데 듣기에도 좀 그런가 뭐지 이게 아까 뭐 이게 21명의 입장인데 전체 의견인 것처럼 서울시 당협위원장이 전체가 몇 명이죠? 상당히 어쨌든 21명이 많은 숫자는 네, 과반 이상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배 의원 굉장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출석 전후로 이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배 의원은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 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시당 위원장이 당원권 정지를 시켜서 시당의 공천권의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려 하느냐면서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는 배 의원 징계 수위를 조속히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배 의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정말 공교로운 게 이 징계 논의가 아니 어제는 그러니까 지금 배 의원이 서울시당에서는 윤리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서울시당의 윤리위원장으로서는 그 당원이 됐죠.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권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은 이제 윤리위는 개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당으로서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탈당 권유라는 징계가 내려온 다음 날에 본인은 중앙윤리위원회에 또 끌려가는 제가 표현을 너무 과하게 썼는데 끌려갔다 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성국 씨 징계를 두고 중앙당이 처리하기 힘든 숙제를 용기 있게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서울시당 윤리위가 고 씨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윤리위가 배 의원 징계 심의로 맞대응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윤리 중앙위와 서울시당 윤리위의 이번 징계 절차에 대해서 당 대표가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말을 아끼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애초에 이제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서울시당에서는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했고 그 다음 날 또 배 의원은 또 그 위원장인 배 의원은 또 중앙윤리위로 갔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고성국 씨 앞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있고 그렇죠. 예. 그 앞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있습니다. 뭐 징계를 가지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징계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당권파와 친한계의 계파 싸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기 지방선거에서 배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 지역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면 장동혁 측에서 사실상 친한계를 축출하고서 이제 지방선거 공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당 소장파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어제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제 윤리위가 계속 이슈의 중심에 서니까 윤리위가 가장 공정해야 하는데 정치재판소로 변질됐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명 이상일 경우가 수도권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뭐 송파나 이런 계정 그렇죠. 직접적으로 지금 하필이면 친한계 의원들이 주로 그쪽에 당협위원장으로 있는데 네. 그걸 다 뺏어오겠다라는 걸로 보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징계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손을 댈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장동혁 체제를 더 굳힐 수 있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아까 제가 진성준 의원께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어제 밤에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회위원회는 11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핵심은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이 됐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난 다음에 그 사건 전체는 아니고 혹시 그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느냐를 따로 떼서 보겠다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이거 좀 뭐 사심제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법조계 반응도 언론에서는 법조계 반응을 주로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 많이 발표를 이렇게 기사를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최고 법원이 대한민국에서 또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네. 양쪽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법조계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과 헌재의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예.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지위를 흔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이 끝없이 반복되는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재판 소원을 남발해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예. 반면 헌재는 그동안 재판 소원 금지로 인해 국민 기본권에 큰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4심제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거의 최고법원처럼 그렇죠. 하는 이 분야는 차이는 있지만 좀 그렇게 그 결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마련인데 이 두 쪽에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뭐 변호사라서 더 이상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 입장은 있습니다만 정치권 시각차도 굉장히 뚜렷해 보여요. 맞습니다. 민주당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은 이미 충분한 수기를 거친 정당한 사법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4심제라는 비판은 논리 비약이며 법원이 헌법 정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사후 감독하는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재판 소원이 도입되면 법원이 판결을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은 노트북에 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는 피켓을 붙이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법 장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날치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 입장은 뭐 말을 보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자님 법조인은 아니시죠? 네, 법대에 맞습니다. 나오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님 보시기에 우리 사법부 어떤 변화가 올지 기자의 입장으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헌재가 만들어질 때 그때도 이제 헌법 소원을 넣으려고 했지만 뭐 법원의 요청으로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있는 제도라면 뭐 그리고 뭐 요구가 있다면 한번 도입을 해본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이게 법조항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예. 뭐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판이 너무 길게 끌어진다든지 뭐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예. 뭐 계속 논의를 깊게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본회의도 통과를 해야 되고 뭐 중간에 이제 토론할 기회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더 수기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로운 제도라고 하는 건 항상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따르기 마련이니까 그런 네. 부분 좀 적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더 뉴스입니다. 기자님이 직접 고르신 더 눈여겨볼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 과징급 체납 전국 1위 최은순 씨 13억 납부입니다. 여기서 또 최은순 씨, 김건희 씨 모치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참 여기서 얘기가 나오네요. 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10일 오후 1시쯤 가상 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25억 중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네. 최 씨는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25억 원인데 13억 원을 일단 냈다는 거죠? 네, 갑자기 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공매라는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가 이제 최 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 씨의 소유 부동산 공매를 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습니다. 이 부동산 감정가가 80억 원이 넘는데요. 이처럼 이제 입찰 날짜가 잡히자 6일 만입니다. 최 씨가 부랴부랴 체납액 절반인 13억 원을 입금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신문의 민웅기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